뉴빌드. 아파트 선택하실 때 구조 정말 신경 많이 쓰이시죠? 특히 판상형이냐 타워형이냐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번에 서울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 평면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타워형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타워형과 판상형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지금 보시는 좌측이 판상형, 우측이 타워형.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너무나 당연히 잘 아시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설명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판상형 같은 경우는 복도 현관에 들어와서 주방과 거실이 양분화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맞동풍이 되는 형태, 요걸 보통 판상형이라고 하고, 타워형 같은 경우는 현관을 들어와서 거실과 주방이 일자형 구조로 되어 있는 맞동풍이 안 되는 그런 평면들을 타워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럼 타워형과 판상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면, 자, 요거는요, 판상형 평면이 4개가 쪼로록 붙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거 보면 아파트가 그냥 일자로 쭉 이어진 거, 요런 아파트들을 판상형이라고 하는데, 옛날 구축 아파트인데요, 일자로 쫙 우리가 보면 지적도 같은 경우나 지도 보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건 전부 다 뭐다? 판상형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위성사진이나 항공사진 자세히 보면 요게 요런 게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와 있어요. 요렇게 요게 뭐냐면요, 엘리베이터 계단실 위쪽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3개가 있다? 한쪽에 2세대가 붙어 있으니까, 아, 여기는 6개 세대가 일자로 쪼로로 붙어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판상형 같은 경우 우리가 왜 좋아할까요? 일단은요, 채광하고 환기가 우수하죠. 왜? 맞동풍이 되니까. 그리고 세대 간의 프라이버시 확보가 용이해요. 일단 세대가 옆으로 붙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타워형은 뭐냐면요, 자, 여기가 계단실 엘리베이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코아라고 하죠. 코아라고 하는데, 그 코아를 기준으로 세대가 뺑 돌아서 붙어 있는 구조를 타워형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타워형 구조에서는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가 지금 보면 1개, 2개, 3개, 4개, 5개의 타입인데, 그 중에 요 타입이 요 평면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판상형 평면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현관을 들어와서 복도를 지나 거실과 주방이 낭쪽으로 나눠져 있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방 쪽에 창이 없어요. 그래서 맞동풍이 안 되는 형태인데, 형태는 판상형인데 실질적으로 타워형이에요. 그걸 인지형 판상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들까요? 타워형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일반적이지 않잖아. 그리고 맞동풍도 안 된다 그러잖아. 평소에 맨날 보던 그런 평면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회사에서도 코아를 기준으로 판상형처럼 보이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타워형 장점은 뭘까요? 판상형보다는 훨씬 더 세대수를 위로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판상형 같은 경우 옆으로 주르륵 붙어야 돼요. 옆으로 주르륵. 근데 타워형 같은 경우는 코알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이 높은 위치에 타워형이 세대수를 엄청나게 많이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타워형일 경우에 고층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가? 조망권 확보가 유리하고 도심지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상복합들이 있죠. 이런 주상복합들,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아파트들이 대부분 이런 식의 주상복합 형태의 타워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쉽게 도곡동 타워팰리스, 요 다 타워형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타워형의 단점이 뭘까요? 복잡한 평면 구조로 동선이 불편하거나 활용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판상형 같은 경우 옆으로 쭉쭉쭉 가잖아요. 근데 타워형 같은 경우는 코아를 기준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아를 기준으로 몇 개의 세대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평면이 컨디션이 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리고 북창이 될 가능성이 높고 채광이나 환기가 불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동풍이 불리한 거죠. 왜? 일단은 판상형처럼 이게 안 되니까. 북향은 오롯이 타워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부분도 제가 뒤에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데 지금 맞동풍이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건설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보면 타워형이잖아요. 현관 들어와서 복도, 거실, 주방인데 보통은 이쪽으로 해서 창이 하나만 있는데 옆으로도 창을 하나 더 내요. 요런 식으로 창이 있는데 요 옆에 이렇게 하나 더 내는 거죠.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타워형에 살아보잖아요. 생각보다 환기가 잘 돼 있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신축 아파트는 전열 교환기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공기를 땡겨서 내부로 넣고 내부에 있는 탁해진 공기를 땡겨서 바깥으로
보내는 그런 형태의 전열 교환기가 잘 됐기 때문에 사실 환기적인 부분에서 옛날보다는 야 이거 문 안 열면 이거 뭐 환기 안 되니까 안 돼.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관도로 와서 복도를 지나서 거실과 주방인데 지금 여기 보면 요 옆에 없잖아요. 여기가 창이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옆에를 창을 만들어. 그래서 맞동풍이 되게 한다. 바꿔 이야기하면 건설사에서 타워형에 대한 구조를 엄청나게 통풍이나 채광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한다. 이건 거죠. 자, 그런데 문제의 서울원 아이파크. 우리 단지 배치도와 평면을 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면요. 요 구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중간이 있죠. 중간이 다 코어예요. 그리고 어떻게 세대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동그랗게 붙어 있긴 한데 이게 동그랗게 코어를 기준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나비 모양으로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몇 개 세대냐면 여기는 9개 세대고 여기는 8개 세대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코어를 기준으로 4개 세대 정도가 일반적이고 적당한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평면상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인지하는 평면이 나오는데 이게 6호 조합, 7호 조합, 8호 조합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평면을 어거지로 다 때려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평면 자체가 막 이상해지는 거야. 우리 84B 저번 영상에서 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꺾이는 형태 일반적이지 않은 타워형이 나와. 이 부분에 대한 평면 분석은 제가 예전 영상에 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제가 저번에 분석 안 했던 74타입 볼게요. 74타입 보면 9, 31평 정도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요새는 24평만 돼도 어떻게? 방이 3개잖아요. 얘는 31평인데도 불구하고 방이 어떻게?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꺾여 있어. 주방과 거실이 너무 좁아. 제가 서울원 아이파크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면과 향 관련된 얘기를 올렸더니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무조건 오른다 막. 제가 서울원 아이파크에 대한 상품을 비하거나 이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해당되는 상품을 볼 때는 그 상품이 정확하게 어떤 상품이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알고 접근을 하자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요런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타워형이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구나. 그래서 평면이 이렇게 나왔구나.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지?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고 서로 알아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얼마 전에 우리가 또 분석했던 평촌자의 퍼스니티 단지예요. 여기 지금 판상형, 여기 판상형인데 여기 있죠? 타워형.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코어로만 올라가는 경우나 이렇게 판상형으로만 가는 경우는 최근에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타워와 판상이 복합형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용적률도 찾아 먹으면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좀 잘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데 여기서 또 건설사 판매 전략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판상형과 타워형을 봤을 때 어디 선호도가 더 높습니까? 당연히 판상형이 많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타워형이 좀 덜 팔려. 그래서 건설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타워형을 통상적으로 남향 배치를 많이 해요. 왜? 판상형 같은 경우는 평면 자체도 좋은데 향도 남향으로 줘. 그럼 어떻게? 이거 무조건 나가잖아. 근데 상품 자체의 가치도 조금 떨어지는 건데 거기까지 향까지 안 좋아봐. 그럼 사람들 선택 안 하잖아요. 그래서 건설사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상품을 계획합니다. New build. 오늘은 우리 아파트 평면 이야기할 때 어떨 때는 3베이 또 어떨 때는 4베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 도대체 뭔데 저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제가 이 3베이, 4베이가 단순하게 평면이 이게 3베이입니다. 이게 4베이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우리가 3베이, 4베이를 할 때 그러면 그 베이라는 게 뭐냐 그걸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정면에 배치된 채광과 통풍이 가능한 주요 공간의 개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3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면에 공간이 3개, 4베이는 4개. 그 공간을 구성하는 게 거실일 수도 있고 침실일 수도 있고 주방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3베이 평면 어떻게? 이렇게 거실과 침실들이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다. 4베이는 거실과 침실들이 전부 4베이 형태로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 자, 그럴 때 3베이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정남향이라고 봤을 때 거실하고 안방하고 침실 이렇게 있을 때 한 개는 무조건 북향이에요.
정남향이면 하나는 무조건 전북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포베이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북향으로 바라보는 것 없이 어떻게 침실들이 전부 다 향이 좋은 곳으로 바라볼 수 있게 평면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포베이가 나오는 구성에 대한 원리인데요. 자, 좌측의 창경구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84 타입의 3베이 평면, 우측에는 아크로 베스티뉴 84 타입의 4베이 평면. 84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용 면적 기준이에요. 84.7900. 전용 면적 84.9828. 85는 안 넘네? 무슨 얘기냐면요. 3베이가 됐던 4베이가 됐던 전용 85 미만이기 때문에 대부분 85와 가까운 수치로 면적을 다 찾아 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이상한데? 3베이보다 4베이가 훨씬 커 보이는데 이거 면적이 같을 수 있나? 말이 되나?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바로 여러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형태 있잖아요.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를 3베이라고 보고 요게 4베이로 만들어진다고 가정할 때 여기 있는 두 개의 절대값의 면적은 같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3베이에서 4베이로 똑같이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아래 위를요. 눌러서 옆으로 벌려야 돼요. 그래야 똑같은 면적에 가로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두 개를 중첩을 시키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4베이는 3베이보다 아래 위로 폭이 좁고 가로가 길어요. 가로가 길기 때문에 북향으로 가 있는 침실 하나 당겨서 넣을 수가 있는 거고.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전용 면적에는 발코니 면적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됐을까요? 발코니 면적이 없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4베이가 3베이보다 발코니 면적이 훨씬 많아져요. 84 타입의 비확장 4베이를 보면 지금 발코니 확장 면적이 이만큼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만큼이. 자, 그런데 3베이를 보면 어떨까요? 3베이는 보면 요 점선 있죠. 요 점선. 요 점선 라인들이 발코니 비확장 라인이에요. 두 개를 비교해서 나란히 보더라도요. 발코니가 확장됐을 때 이 면적이 3베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건설사에서는 왜 3베이를 고수를 할까?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원가 절감이 무조건 됩니다. 뭐 때문에? 벽체와 창호가 적고 건축 자재량이 줄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가 무조건 절감되고, 두 번째, 수익 극대. 같은 부지에서 세대수를 늘릴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면적에 우리가 만약에 3베이 평면을 놓는 것과 4베이 평면을 놓는다고 봤을 때 세대를 3베이가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용적률이 높을 때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고 3베이가 4베이보다 공기를 단축시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4베이로 가면 원가 올라가고 수익이 떨어지고 시공 속도도 느려져.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3베이와 4베이 봤을 때 어떤 게 더 좋을까요? 4베이가 좋죠. 체감도 더 많이 되고. 자, 그런데 건설사에서는 이런 원리 때문에 4베이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4베이로 하면 그러면은 당연히 시공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건설회사에서 발코니 확장비에 대한 걸 옵션으로 내걸잖아요. 그게 보면 현장들마다 아파트 브랜드마다 그 가격이 다 틀려요. 완전 고무줄이에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 봐봐요. 검단 프루지오 더 파크 84C 타입은 어떻게? 588만 원 발코니 확장비가. 그런데 힐스테이 둥초는 3베이 형태인데 발코니 확장비가 1222만 원. 이거 되게 웃기지 않나요? 이거 완전히 그냥 지 맘대로. 결론적으로 볼 때 건설회사에서는요, 발코니 확장비 이거 원가로 계산하지 않아요. 전체 사업비에 대한 거를 가지고 비용에 대한 걸 적용을 하는 거고, 결국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사업을 가잖아요. 일반 분양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통상적으로 조합에서 조합분이 나오잖아요. 그게 최초에 사업 승인을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게 협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단계에서 어떻게 무조건 4베이를 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3베이로 하면 자기네들 돈이 많이 남거든. 근데 4베이로 하면 원가가 올라가. 근데 원가 올라가는 만큼 무조건 돈 달라고 이야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여기서 제가 건설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시행 자체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그게 건설사가 될 수도 있고 시행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공사 도급비만 받으면 우리는 공사 도급비만 받는데 분양해봐야 남는 거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송도 센트로폴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전부 다 삼성이잖아요. 레미안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현장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공사비에 대한 거를 시공사도 시행사와 같이 연관해서 그 금액을 계산해서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어쨌든 좋은 평면을 제공받기 위해서 강하게 이 부분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3베이보다 좋은 4베이가 나온다. 그게 통상적으로 보면 정비 사업할 때 평면이 3베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5구 타입 다 3베이고. 다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건설사에서 그렇게 해놓고 자기네들 비용 막 거기다가 녹아 넣으면 또 모를 수는 있잖아요. 모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요구해서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3베이가 4베이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New build. 신축 아파트 보면 알파룸 관련된 옵션이 있거든요. 알파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포베이 구조에서 나오는 룸에 대한 형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우리가 평면을 볼 때 84 기준에 이런 평면 되게 많이 보잖아요. 요게 4베이 기준의 평면인데 요 4베이에 대한 평면이 나올 때만 알파룸이라는 게 구성이 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3베이하고 4베이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먼저 보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이게 3베이가 4베이가 되면서 와이드가 넓어지고 밑으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4베이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 면적을 많이 주면서 공간을 더 크게 만드는데 어쨌든 와이드가 넓어졌으니까 그 공간에 별도의 룸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파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알파룸을 건설사에서는 통상적으로 3개의 옵션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지금 보시는 기본형인데요. 현관 들어와서 복도를 지나서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는 형태에서 이 주방 옆쪽으로 통상적으로 알파룸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갈 때는 일반적으로 방으로 쓰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를 보면요. 여기가 주방이고 여기가 알파룸 침실인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옵션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요게 1안이라고 보면 이게 2안이 되겠죠. 2안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잘라내서 알파룸이라는 거를 요렇게 만들어내고 밑에 팬트리 공간을 별도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알파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거든요. 우리가 이만큼에 있는 공간을 요렇게 잘랐기 때문에 침실로 온전하게 사용하기는 좀 어려워도 이 공간을 취미방이라든지 서재라든지 PC룸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남은 공간에는 요렇게 팬트리를 만드는데 통상적으로 요 팬트리를 만들 때요. 요 라인에서 옆쪽으로 밀어서 셋백 시키면서 이걸 만드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만큼에 대한 공간이 더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방 면적을 조금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다. 바꿔 이야기하면 4인용밖에 안 들어가는 주방 식탁이 6인용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8인용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30평대 거주하시는 분들의 로망이 6인석 식탁을 넣고 싶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이안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요. 요렇게 만들고 나서 요 팬트리 공간에 대한 거를 조금 조정을 하고 실질적으로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또 장식장으로 만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알파룸 공간과 팬트리 그리고 장식장이 맞춰진 형태의 알트가 나오는데 보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유상 옵션으로 해서 금액대를 책정해 놓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과 금액적인 부분을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내부가 이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면요. 자, 복도를 지나서 주방을 가잖아요. 주방을 가서 여기 알파룸 공간이 있고 요쪽에 팬트리 라인인데 실질적으로는 팬트리 라인이 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여기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장식장 개념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원래 벽체가 요 라인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요만큼에 대한 게 다 막히기 때문에 상당히 깝깝해 보이고 결국에는 요런 형태가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 형태가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알파룸 있죠? 알파룸이 이 공간인데 여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의 쓰임새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 중에 하나가 요렇게 시스템 선반으로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팬트리 공간보다 더 넓은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들어가는 이 구성 자체가 여기는 물건을 스탁할 수 있는 형태로 시스템 선반을 만들었지만 이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옷을 수납할 수 있는 드레스룸 형태로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4만이 이건데요. 이 4만은 뭐냐면요.
여기 있는 침실 4를 여기 알파룸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냥 통으로 확장을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엄청나게 주방을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 사이즈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30평대 주방이 아니라 거의 60평대 이상의 주방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확장되잖아요. 그러면 주방 레이아웃이 그냥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지금 보면 키 큰 장 있고 디귿자 있잖아요. 키 큰 장은 그대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완전히 바뀌는 거죠. 요렇게 전부 다 본주방 쪽으로 크게 가고 이쪽에 아일랜드로 들어가는 형태의 평면 레이아웃이 바뀌고 이쪽에 식탁이 정말 길게 럭셔리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2안일 때 여기에 보통 6인용을 놓는다라고 하면 여기는 6인용이면 엄청 넓게 사용하고 8인용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 벽면에는 장식장을 넣으면서 정말 럭셔리하게 연출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렇게 가잖아요. 요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 주방 가구에 대한 사양 자체를 올려버리면서 가격을 되게 비싸게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부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키 큰 장이 있고 본주방 라인 아일랜드 장식장. 야. 그리고 식탁. 여긴 식탁을 지금 6인용으로 세팅을 했네요. 그런데 여기서 옵션 가격을 책정할 때요. 단순하게 이 주방 가구 레이아웃만 바뀌는 형태가 아니라 마감재 같은 경우도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천정에 있는 이런 구조적인 형태나 조명 같은 경우도 다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식으로 묶어서 가격대가 책정이 된다. 그래서 가격을 많이 올린다라는 얘기인데요. 84 타입인데 이런 구조 주방 어떻습니까? 야, 저는 개인적으로 84인데 이런 주방이 있으면 야, 친구들 맨날 부를 것 같아. 손님들 맨날 부를 것 같아. 우리 집 자랑할. 그래서 1안 같은 경우는요. 요런 식으로 주방이 있고 알파룸이 있는 형태 그리고 마감재 부분도 일반적인 형태가 많다. 그리고 2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 있던 벽체가 터지면서 어떻게 일단 제일 먼저 천장부터 바뀐다. 식탁이 놓이는 사이즈가 1안에서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2안에서는 옆쪽으로 이렇게 누우니까 위치도 바뀐다. 그러면서 이 공간에 이만큼의 공간 활용도가 너무나 커진다라는 거고 3안 같은 경우는 전체가 뻥 뚫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천장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고 사양이 레벨업 된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알파룸 관련된 내용 이야기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거든요. 요게 1안, 이게 2안, 이게 3안으로 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을 상당히 많이 선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집을 천년만년 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집에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갈 때 결국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매도를 할 때 결국 방이 하나 더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 84 기준에 안방, 거실, 침실 2개가 있는 3룸 형태잖아요. 근데 알파룸이 있으면 어떻게? 방이 4개가 되니까 이게 훨씬 더 좋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실 줄 알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것도 정말 선택을 많이 하셨고 이것도 정말 선택을 많이 하셨어요.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서 요 3안을 선택하셨던 분 댓글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살면서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지 나중에 팔 때 그거 뭐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댓글 다신 분이 있거든요. 와,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요 사실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방이 하나 더 있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 부분 서로 댓글 남겨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